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이제 우리가 두 강이 남았습니다. 와우! 우리 현대사의 자랑,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 이 두 가지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빠른 민주주의의 발전을 한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킨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저력이다. 물론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또 지금 많은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뤄냈던 어떤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이 두 개의 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자, 이 민주주의 발전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개헌사와 맞물려 들어가시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헌사와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9번 개헌했습니다. 9차 개헌이거든요. 지금 헌법이 9차 개헌인데 그 헌법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전체가 쭉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948년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1948년 우리는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1948년도 헌법이 어떤 헌법이었죠? 네, 그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헌헌법을 우리는 50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헌헌법의 핵심은 뭐예요? 대통령. 항상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자,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대통령을 간선입니다. 간선에 의해서 뽑는다. 자, 간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디에서 뽑는 거예요? 바로 국회. 이 간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죠? 요게 바로 제헌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헌헌법 공부했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는데 1950년도에 총선을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제헌 처음 헌법을 만들고 국회의원 임기 2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국회의원이 4년이에요. 근데 초대이다 보니까 헌법을 만드는 데 충실하다 보니까 2년으로 딱 국한시켰던 것이죠. 자, 50년 총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는요,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임시정부 세력들, 김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50년 총선에서는요, 임시정부 세력들도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승만 지지 세력들, 이승만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낙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이거 국회에서 지금 이승만 지지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현대사 정치를 보면은 이런 데서 비극이 오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안 되면 되게 하라, 나 아니면 안 된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정치인들, 현대사의 정치인들의 어떤 비극의 출발과 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승만 정부는요, 어떻게든 이승만 정부를 다시 한번 재선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요. 헌법은 원래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 긴 미국도요, 헌법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잠깐 수정이 있을지라도 헌법의 틀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헌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지금 또 한 번 바꿉니다. 그 헌법이 뭐냐면 바로 52년도. 네, 52년도 이 처음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해서 이제 1차. 이것을 우리는 1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다 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은 말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예, 바로 대통령제의 장점도 발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의 장점도 발췌하고 이런 걸 발췌해서 좋은 장점들만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1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요. 그런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바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라는 거였어요. 왜? 한 손으로는 국회에서 안 뽑히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자, 이런 것들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두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을 가기 위해서 부산 정치파동. 부산 정치파동. 이게 뭐냐면 바로 출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있잖아요. 그 차를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네, 지하실에 가둬놓고 협박하고 이런 어떤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이 헌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개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개헌, 네. 바로 대통령 직선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직선.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그럼 직선이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52년도가 여러분들 어떤 해예요 지금? 여러분 왜 여기가 부산인지는 아시겠죠? 왜 부산인지? 52년도 어떤 해예요? 이 해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가 지금 빠밤 네, 바로 이 시기는 6.25 전쟁 시기잖아요. 6.25 전쟁 시기.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지금 임시 수도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쟁 시기다 보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차 개헌을 직선으로 지금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건 이 제헌헌법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이 정부는 이승만 정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를 우리는 제1공화국이다. 제1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승만 정부의 그 여당은 바로 자유당이 되겠습니다. 자유당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2번 됐네요. 예,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미국을 떠올리시면 돼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2번 하고 딱 끝났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2번밖에는 못 해요. 그럼 2번 했네요. 1번 했고 2번 했고. 그죠? 네, 이제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또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개헌을 해요. 54년도에 또 개헌을 합니다. 54년도에 또 개헌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2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 2차 개헌을 우리는 다른 말로 4.5입 개헌이라고도 하죠. 4는 죽이고 5, 6, 7, 8 이건 반올림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반올림한다. 4, 4, 5 입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에요. 아주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자신한테만 또 이렇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2번까지 할 수 있는 2번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이 중임 제한을 철폐시킨다. 라는 게 바로 이 2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적의원 203에 여러분 3분의 2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몇 석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다. 203에 3분의 203 곱하기 3분의 2 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요? 전 벌써 계산했는데 135.333이 나와요. 네, 외웠던 거예요. 네. 자, 어쨌건 203 곱하기 3분의 2는 135.333이에요. 그러면 몇 석 이상이 나와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36석이잖아요. 그죠? 136석이 나와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딱 뚜껑을 열었다. 몇 표 나온지 아세요? 135표 나왔어요.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또 135표가 나와. 130표도 아니야. 135표 딱 나온 거예요. 어쨌건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땅. 끝.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대학의 교수가 짜잔 하고 등장하더니 그렇지 않소. 203의 3분의 2는 136이 아니라 135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203의 3분의 2는 136인데 초등학생도 아는 그 숫자를 아니라고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의 논리인상 무엇이냐? 135.333 사람은 원래가 1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0.3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의 0.3이 뭐야? 팔 하나인가? 머리 하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4, 4, 5, 2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반올림시켜. 그래서 135.333에서 0.3은 버리는 거야. 결국 3분의 2 이상은 135야. 뭐 들어보니까 또 그런가? 궤변이죠, 궤변. 어쨌건 이 궤변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결된 걸 다시 통과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2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2차 개헌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 후보는 나왔고 결국은 또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2차 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무리하게 지금 이승만 정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결국 터질 게 터져요. 자, 언제 터지냐면 바로 1960년. 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 이승만 후보. 자, 다음 또 대선에 나옵니다. 60년도 대선에 또 나와요. 진짜 근데 이때는요 너무 연로하셨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분 어떤 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죠. 거의 더 가셔야 돼요. 대한제국기 아니 더 앞에 저기 조선시대까지 가셔야 돼요. 이분 저기 독립협회 만민공동에서부터 이 연설하면서 스타가 되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80대 중반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돌아가면, 만약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뒤를 누가 있냐면 바로 부통령이 있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대통령, 부통령 제도가 있었거든요. 부통령이 결국 1960년대 대선은요 부통령 싸움이었어요. 과연 누가 부통령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 빼놓고라도 부통령 후보였던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기붕이 인기가 없어. 당선될 턱이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우리 정치에 또 병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 유명한 바로 3.15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3.15 부정선거. 자, 이 3.15 부정선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졌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할 투표라 그래가지고 미리 투표함에다가요 40% 이기붕 찬성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뚜껑을 열었어. 그 마을의 유권자, 예를 들면 유권자가 100명이야. 100명인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아니 유권자가 100명인데 뚜껑을 열어서 말이 되니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그죠? 이런 선거를 왜 해? 누군가는 분명히 소중하게 자기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다 무시되어 버리는 반민주적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모습을 학생들이 본 거지. 뭐야? 뭐하니 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의
저항한 모습들, 바로 4.19 혁명이 나오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에 반발했던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 반드시 여러분들 이 4.19 혁명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 4.19 혁명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죠. 예, 바로 김주열. 김주열의 사망. 시위하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 친구가 결국 마산 앞바다에서 이 최루탄에 눈이 박힌 상태로 시신이 되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분노했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어떤 그 폭발적인 어떤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하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급하게 과도 내각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허정 과도 내각.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허정하면 또 여러분들 또 허정이 뭔가요? 이렇게 뭔가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요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 가지고 이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개헌이 몇 차 개헌이냐면요. 바로 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그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입니다. 이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개헌 내용입니다. 바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와 그리고 양원제. 양원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왜 미국에 보면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양원제를 지금 민의원, 참의원 여기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바로 이 3차 개헌을 허정 과도 내각에서 이루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대통령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바로 이 3차 개헌이 단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그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바로 장면 총리. 또 이 장면은 또 뭐예요? 뭐 짜장면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장신, 성은 장씨고 이름이 면이야.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외자예요. 장면. 이 장면 정부를 우리는 제2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내각의 여당을 우리는 민주당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장면 내각은요. 들어서자마자 한 번 더 개헌을 합니다. 근데 이 개헌은 앞에 있었던 1차, 2차, 3차 개헌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 3차 개헌, 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했던 4차 개헌. 이게 바로 4차 개헌. 이 4차 개헌은 뭐냐면요. 바로 소급 입법. 소급 입법은 뭐냐면 법을 만들고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도 적용해가지고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자, 오늘부터 이제 지각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거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월부터 지각하는 사람들도 이 법을 적용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지금 4월 1일인데 3월 달부터 지각하는 사람도 오늘 내가 말한 어떤 그 법에 의해서 1,000원씩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달 지각했던 멘붕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 이미 지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급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소급 입법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법이 딱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법이 적용돼야지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급 입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소급 입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소급 입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당시 어떤 그 억눌렸던 이승만 정부 때 억눌렸던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뻥 터져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다.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어떤 그 요구, 민주화의 요구, 이 요구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건 북한의 남침을 또 한 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위기다. 라고 판단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 그 시끄러움을 하나씩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자, 그 당시 어떤 그 민주화의 요구들이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시선이 있다고요. 이 두 시선이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민주주의 잠깐 스탑시키고 북한과의 어떤 그 대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또 이 내부에서 장면 내가 또 뭐 신파, 구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게 바로 61년도 5.16 군사정변이 되는 겁니다. 5.16 군사정변. 네,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바로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5.16 군사정변 하면 딱 떠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또 헌법을 바꿔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차 개헌이에요. 참 헌법 정말 많이 바꾼다 진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자, 이 5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시 대통령제를 뭘로? 저거 이제 3차 개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대통령제가 되었고, 그리고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5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5차 개헌을 단행하고 있더라. 바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 바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를 해서 우리는 제3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제3공화국의 여당은 바로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공화당.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당선이 되었는데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경제개발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필요했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하죠. 뭐였냐면 먼저 한일 수교. 요거 이제 65년도에 한일 수교 체결합니다. 일본과의 수교. 일본과의 어떤 수교의 과정 속에서 일본이 식민지 때 우리한테 가했던 그 나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상을 갚도록 하는 것이죠.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돈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돈은 줄 수 있는데 사과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절충선. 우리는 돈을 받는다. 그리고 일본은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준다. 이것도 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되는 불구하고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이 액수를 가지고 또 우리는 경제개발의 마중물로 또 쓸 수 있다는 또 그 장점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내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한일 수교가 있었고요. 돈이 좀 더 부족했어. 그래서 베트남 파병. 여기 그치지 않고 바로 베트남 파병까지. 또 미국으로부터 또 돈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베트남 파병 과정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이 또 부수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어쨌건 이런 한일 수교에 또 반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자, 쭉 한번 가볼게요. 그게 뭐였냐면 쭉 내려와서 당시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당시 학생들이. 그게 뭐였냐면 바로 6.3 시위라는 거예요. 6.3 시위. 특히 이제 이 6.3 시위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저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한일 수교 반대 또는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6.3 시위를 전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6.3 시위 반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는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 2번 당선돼요. 쭉쭉쭉 경제 성장하면서 그거에 어떤 그 엿을 몰아서 2번 당선돼요. 2번 됐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2번 되면 안 돼, 이제. 제발 좀 물러나줘, 제발 좀. 약속 좀 지켜줘, 제발.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자꾸 비극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원칙이 자꾸 무너지니까. 왜 스스로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것들을 자초하냐고요. 정치인들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에? 또 이렇게 되니까 2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번째 더 박정희 정부를 이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그러면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또 개헌을 합니다. 또 개헌을 해요. 자, 이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래서 나온 그 개헌이 바로 6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6차 개헌. 6차 개헌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삼선 개헌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삼선 개헌은 한 번만 더 하겠다 라고 하는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있죠. 이 삼선 개헌을 통과시키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69년도에 여러분들 6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69년도에 이 세계적인 어떤 큰 파도가 하나 몰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 여러분들 트루먼 독트린 기억나시죠? 트루먼 독트린. 그죠? 바로 냉전의 시작을 알렸던 트루먼 독트린. 그러면서 이제 2차 미소공동이 완전 결렬됐잖아요. 닉슨 독트린은 뭐냐면 그 트루먼 독트린의 쭉 냉전 체제가 이제 완화되는 냉전의 완화. 냉전의 완화. 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 나온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남북의 어떤 대치 속에서 냉전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정부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이게 냉전이 풀렸어. 사회주의 세력하고도 뭐 좋아질 수 있대. 미국에 막 닉슨 독트린 중국 가가지고 막 핑퐁 막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뭐니 이거. 사회주의 세력들은 무찌르자 적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타고 지금 시합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죠. 그게 뭐였냐면요.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에요. 자, 바로 이 닉슨 독트린의 영향 속에서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와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주평화민주에 의해서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의 3대 원칙이 정해지는 거야. 갑자기 지금 그 안기부장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씨가 북한에 넘어와서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대박. 북한과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사이가 벌어졌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이후락을 보내가지고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통일 3대 원칙을 가져와요.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야?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뭐 통일될 수 있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다시 개헌을 합니다. 다시 개헌을 합니다. 이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뭐냐면 바로 7차 개헌이에요. 그 개헌이 바로 7차 개헌입니다. 럭키 7, 행운의 숫자. 근데 우리 개헌사에서 이 7은 그렇게 행운의 숫자 같지는 않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유신헌법 이라고 합니다. 이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 간선제예요. 대통령 간선제예요. 대통령을 어디서 뽑느냐? 대통령을 바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도록 해놨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뽑도록 해놨어요. 자, 이 대통령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요,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추천이 무슨 소리야? 거의 임명이지 뭐. 그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이제 통일주체 국민에서 뽑는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입법부를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뽑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그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안정적 전국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북한과의 어떤 그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식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요. 네. 아예 헌법을 정지시켜버리죠. 그게 뭐냐면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거예요. 긴급조치권.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네요. 이런 헌법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바로 7차 개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7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7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 그 정부를 우리는 바로 제4공화국, 박정희 제4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공화국과 이 4공화국이 전혀 달라요. 여긴 그래도 이게 헌법에 대통령 선거에서 뽑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제4공화국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박정희 정부하고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좀 이질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4공화국을 겨울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등장했던 그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제4공화국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제4공화국에 대한 반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그 반발이 뭐였냐면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순서대로 본다면요. YH. 네, 볼게요. YH 무역사건. 무역회사 사건입니다. 이 YH 이 무역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가활회사예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적은 임금이지만 그거 갖고 시골에 어떤 그 부모님 약값도 돼야 되고 또 저기 동생들 학비도 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사 문 닫는 것만 막아주세요.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야당 당사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YH 무역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있자 이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 김영삼 총재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왜 외국은 이런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왜 가만 냅두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김영삼 제명. 네. 아주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제명. 3회 제명. 이렇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부마 항쟁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산, 마산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것. 바로 이 부마 항쟁으로 나오는 어떤 그 배경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집니다. YH 무역 사건을 출발했던 이 사건이 김영삼 제명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부마 항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박정희 정부가 무너집니다. 바로 이게 79년도잖아요. 79년도. 79년도에 있었던 바로 12.6 사태. 12.6 사태. 이러면서 박정희 정부 무너지는 거예요. 총 빵! 자신의 어떤 오른팔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2.6 사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6 사태를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 끝났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져 내려왔던 한 18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박정희 정부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민주주의 어떤 그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박정희 키즈, 박정희를 닮은 또 다른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12.12 사태라는 거예요. 12.12 사태. 라는 게 벌어집니다. 바로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 있잖아요. 그 신군부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신군부들, 이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등장한 신군부. 이 신군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신군부가 이게 등장을 하니까 이에 반발한 그런 또 저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군부에 반발했던, 신군부가 등장했던 이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거 제가 아래다 좀 적어볼게요. 네. 네, 바로 신군부의 등장. 이 신군부에 반발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18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18 민주화 운동.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요, 이 신군부가 이 계엄령을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계엄 반대, 그리고 신군부 반대, 예,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시민군을 또 조직을 하죠. 시민군. 그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그 시민군을 조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신군부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찍어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신군부는요,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이 신군부는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바로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전두환 대통령을 올리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거든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그런데 통일주 국민회의에 뽑힌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몰아내고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헌법에 의해서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국보위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바로 또 개헌을 합니다. 자, 그 개헌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개헌 내용. 요게 그 개헌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8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이게 8차 개헌. 참 많아요. 그죠? 자, 이 8차 개헌의 핵심 뭐냐면요. 대통령을 역시 마찬가지로 간선이에요. 간선을 뽑는데 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신헌법하고 비슷해요.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 에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7년 단임이에요. 저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6년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주 국민회의 열려가지고 또 박수 딱딱딱 치면 또 6년. 또 딱딱딱 치면 또 6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종신 대통령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8차 기헌은 뭐냐면 유신 체제랑 상당히 유사한데 대통령의 임기는 무조건 7년이에요. 바로 이 8차 기헌을 지금 유신 체제에 의해서 이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8차 개헌을 단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요.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 그 정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8차 개헌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를 우리는 바로 전두환. 네, 전두환 제5공화국. 이걸 바로 우리는 전두환 제5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제5공화국 이때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뭘 주장했냐면 우리는 이 8차 개헌을 결국 지켜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했던 거. 네, 이게 바로 87년도에 있었던 4.13 호헌 조치라는 거예요. 4월 13일 날 보호한다, 지킨다, 뭘 헌법을 지킨다. 즉, 이 8차 개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대통령 딱딱딱 뽑아서 노태우에게 자리를 물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아니 왜 대통령을 자꾸 체육관에서 뽑아?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 이 4.13 호헌 조치에 대한 정면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6월 항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 항쟁이 되는 겁니다. 네, 6월 항쟁. 이 6월 항쟁에서도 여러분들 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배경이 되죠. 네, 박종철, 이한열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6월 항쟁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자, 6월 항쟁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직선제 쟁취였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 쟁취. 직선제를 달라라는 거였죠. 직선제 쟁취. 직선제 쟁취. 자, 결국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노태우의 6.29 선언. 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월 항쟁이다. 이것이 바로 6월 항쟁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6월 항쟁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 5.18
이 5.18의 어떤 그 정신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면 이 5.18을 여러분들 아주 잔인하게 이 신군부가 진압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신군부의 원죄로 따라다녀요. 1981년 5월 18일, 그 이후에 1982년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매번 5월 18일만 되면 바로 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없음을 알리게 되는 어떤 그 기폭제,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유월항쟁으로 빵! 터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결국은 6.29 선언에 의해서 어찌 본다면 항복 선언을 한 것이죠.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그 획을 그으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정부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바로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있죠? 노태우 정부 하면 북방 외교로 유명합니다. 네, 북방 외교. 그래서 중국, 소련, 그건 이제 수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그게 바로 김영삼 정부. 그죠? 자,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예,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도 이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정부가 있었죠. 그 뒤를 잇는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는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죠.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김대중 정부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실 이게 아직 역사가 되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앞에서 4.19 혁명 때 왜 이승만 하야제를 썼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 역사로 또 기록이 될 겁니다. 정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민주주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나라보다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낸 성과가 커요. 좀 시끌시끌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있었고, 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여튼 이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4.4.5입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4.19 혁명 너무 중요하죠. 4.19 혁명. 이승만 정부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 특히 이 3차 개헌 있잖아요. 이 3차 개헌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로 또 연결되고요. 박정희 정부가 했던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그 영향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바로 이 7차 개헌, 유신헌법이죠. 네, 바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긴급조치권에 의해서 어떤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박정희 정부 12.12 사태까지 쭉 무너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8차 개헌, 8차 개헌에서 7년 단임이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6월항쟁 완전 중요하죠. 6월항쟁 바로 직선제를 쟁취해내었고 요러면서 나왔던 그 6월항쟁의 어떤 결과 나왔던 그 개헌이 빠졌구나. 자, 그 개헌이 뭐예요? 그 개헌이 바로 9차 개헌입니다. 그 개헌이 바로 9차 개헌이더라. 요 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을 바로 직선에 의해서 뽑는다. 바로 5년 단임이에요. 이거는 바로 5년 단임. 요 9차 개헌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6월 항쟁의 결과 나오게 된 것이죠. 6월 항쟁의 6.25 선언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이 9차 개헌의 결과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9차 개헌 요거 꼭 기억 좀 해놓으세요. 여기 이제 5년 단임이라는 거, 6월 항쟁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군은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개헌사 1차부터 그 9차 개헌까지 한번 쭉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 흐름들을 좀 따라와 가지고 다 스토리 이제 엮여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시면서 요 개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훌륭한 성과물을 만들어냈던 그 저력이 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 역사 하나의 축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자 또 하나의 축이었던 경제 성장의 그 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